안녕하세요. 교육과정학회 회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박형입니다. 먼저 오늘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현장에서 발표하지 못하게 된 거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발표 주제가 포스트 휴먼 시대의 학교 지식의 방향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바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요. 20세기 인식론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대신 21세기 인식론은 어떤 것인가를 현상학이라고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하위 이론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먼 교육과정은 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미래 학교 교육의 지식론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20세기 인식론은 크게 본질주의, 구조주의, 경험주의 인식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크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개발한다. 이라고 하는 인식론적 본질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뭐 학생들의 도덕이나 사회성, 또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화가 강조하는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겠죠. 이것이 이제 문화적 본질주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리터러시, 3R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것에 기초적인 역량을 키운다라는 것이 바로 기초주의의 관념입니다. 이렇게 인식론적, 문화적, 기초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지식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주의 인식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주의 인식론입니다. 교육과정 회원 여러분 가장 익숙한 그 관점이 바로 이 브루너의 어떤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개념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식 자체가 뭔가 구조가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인간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식들, 그리고 그 지식들이 교과 형태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교과를 학습하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방법론,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주의 인식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경험주의 인식론이 있는데요. 경험주의 인식론은 이제 논리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칼포퍼라는 학자는 이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객관적 사실들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또 실제 뭔가가 증명되듯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경험하고 학자들이 그것을 이론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난 결과이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이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적인 연구를 토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 구조화되는 것,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뭐 경험주의도 사실은 실용주의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주의 인식론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게 바로 경험학습 이론의 모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경험학습 이론이 설명하는 구조를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기본 전제를 보면 뭔가 학생들이 배우려면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한 내용을 이성적으로 회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습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으려면 명시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하나의 원리를 다른 때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교육학 이론에서 다루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커그니션, 인지이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인지적 전이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 이론, 특히 이제 경험을 학습의 원리로 설명하는 이 경험주의 학습 이론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험학습 이론의 원리로서 결국은 뭔가 인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순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또 지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의 결과물이 내 머릿속에서 회고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만 뭔가 학습이 경험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그것이 학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 학습의 기본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그다음에 경험의 방법론, 도구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존의 20세기 중반까지 설명했던 그런 경험학습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적 인식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이제 엘리라는 학자는 이미 뭐 탈인본주의적 인식론에 대해서 몇 가지 특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자, 지식보다는 데이터, 정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지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특히 이성을 도구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식이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AI가 결국은 뭔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 등 결국은 데이터 혹은 그것이 이제 정보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지식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인본주의적 관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보다는 데이터가 그리고 정보가 돌아다니는 방식을 통해서 기계 문명이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적 학습, 신체적 학습을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론에서도 정신적 학습, 신체적 학습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론론적인 세계관 혹은 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간섭적으로 정신적 뭔가 경험의 내용들이 추상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신적 학습, 그다음에 신체로 결과물이 남는 것을 신체적 학습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로 그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구분 자체가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관념으로 한 학습을 분리하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육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그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에서는 탈체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인바디먼트, 체화될 수도 있지만 탈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체화는 경험의 내용이 내 몸에 남는 거고요. 탈체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험의 그 결과물들이 인간의 몸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경험의 노동이 몸에 남지 않는다면 뭘로 남을까요? 두뇌 속에서 몸을 컨트롤하면서 신경이나 신체적 활동들을 이해하면서 두뇌의 형태로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두뇌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두뇌 밖으로도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와 탈체와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던 단계에서는 이미 지금 연구나 뭔가 어떤 과학적인 기술 개발의 방향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휴머니즘적인 인식론이라면 포스트휴먼적 인식론에서는 맥락성을 벗어난 곳에서도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예술가들은 그러한 것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면서 디스임바디먼트, 탈체화적인 그리고 그 탈체화의 내용을 공간을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표현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자, 오늘날 인간은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버추얼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도 뭔가 경험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건 탈체화된 장소에서 인간의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인식론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탈맥락도 이건 겁니다. 이것도 이제
de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어떤 예술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이 배경 화면에 있는 뭔가 이 그림과 현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맥락성은 맞지 않지만 하나의 두 가지가 어울려져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어떤 그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탈맥락적인 지식 혹은 인식,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연결주의라고 하는 관념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인간은 시스템적인 혹은 기계적인 뭐 어떤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그림처럼 우리가 생태계도 그렇고 태양계도 그렇고 인체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반드시 예전에 말했던 구조주의적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휴먼적 관념인데요. 그래서 이원론적, 특히 이제 데카르트 이원론에 반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관점들이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이제 주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의 관점의 핵심은 데카르트가 하였듯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하는 존재와 파악의 대상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보다 생태주의적인 그 세계관에 가까운 것이 바로 스피노자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경험의 장소는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그러니까 맥락성을 벗어난 탈맥락적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기술적 미디어겠죠.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는 학습자의 특성은 네트워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의 학습의 결과를 언제나 저장해서 연결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상학습 환경, 모바일적, 그다음에 뭐 사이버구적 학습자. 사이버구적 학습자는 되게 기계적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뭐 시험 볼 때는 사이버구적으로 학습하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계적 학습이 보다는 뭔가 이제 사이버구도 우리가 AI가 얘기하듯이 AI 학습도 그것이 AI가 아무것도 모르고 학습한다라고 보는 것은 되게 과거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 그다음에 SNS와 같은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우리 학습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실증주의입니다. 아까 우리 실증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관점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라진 이제 행위자망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사물과 사람의 관계성, 그다음에 인간 세계, 자연 세계 모든 관계성들을 갖다가 망적인 구조, 네트워크 구조로 설명을 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그 공동 주체들, 인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이런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증하는 방식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결주의인데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연결주의에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결주의는 자연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는 아주 기본 이론, 그리고 우리가 딥러닝과 같은 그런 AI 학습의 방식도 연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사회과학이나 그다음에 교육학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간의 학습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지금부터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뇌 밖에 지식이 있다라고 보는 관념이고요. 이거는 이미 시효가 다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서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하는 관념을 통해서 학습을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갖다가 지식이 인간의 두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두뇌 속으로 형성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성주의도 이제 뭐 구성주의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주의가 필요하다. 그 네트워크 시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를 다루는 것 자체가 연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증주의 하나의 또 파생된 이론이 바로 포스트 행동주의입니다. 포스트 행동주의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행동주의를 어떻습니까? 되게, 인지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만, 겉에 보이던, 드러난,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이렇게 단순한 것들의 학습만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고차원적 사고, 두뇌 속에 일어난 일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동주의가 비판을 받았던 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에 특히 이제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렇게 수많은 미세한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그것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포스트 행동주의의 관념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가 이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인간의 표정을 연구한 학자일 텐데요. 자,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행동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고 데이터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축적되지 못했던 과거의 일이고 지금과 같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사고의 모든 내용들을 축적하고 데이터화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게 스마트한 AI가 개발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이 이 포스트 행동주의를 전적으로 100% 지지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새로운 인간의 심리, 인간의 학습, 그다음에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본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거나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지식들은 결국 포스트 휴먼적 지식이 될 텐데 그 지식의 세 가지 특징은 탈차화성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식이 개인의 두뇌 속에 그렇죠? 생물학적 두뇌 속에만 저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출돼서 노출시켜서 그다음에 혹은 추출시켜서 그것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속에서 흘러다니면서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받고 정보를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취화성이 뭐 기술적으로 그런 미래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장도 우리가 뭔가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그 학습의 결과물을 내 머릿속에 저장하려는 관념은 구시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학습의 결과물을 하나의 우리가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노트 필기나 그다음에 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그다음에 클라우드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단순한 지식을 저장하는 공간은 아니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한한 인간의 두뇌를 사실 다른 방법, 지식을 탐색하는 방법이나 지식의 의미를 판단하는 거나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포스트 휴머니즘의 죄송합니다. 하위 이론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21세기 인식론으로 포스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 현상학은 기존에 있는 데카르트적 현상학은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메릴로 뽕띠나 그렇고, 그다음에 후셀도 그렇고 이렇게 정신과 육체성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한계성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이 등장하고 있으면 이것은 과거의 현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현상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멀빅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의 핵심 주장은 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된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맨몸으로 세상을 경험하지 않죠. 뭔가 수단과 도구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술의 중요성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포스트 현상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현상학은 결국은
결국은 인간이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상징화된 것이 도서로서 저장되는 거고 그 도서가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화되고 사이보그화 그리고 가상현실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다룬 방식이 직접적 경험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물, 축적된 결과물이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이미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플라톤은 동굴의 단계도 아니고 우리는 뉴턴의 20세기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멀티버스라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 멀티버스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경험의 범주가 확장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이 과정도 이줌 어떤 강연 자체도 메타버스의 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에 가깝고 맥락상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또 시뮬레이션 학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과학적 연구, 탐험,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것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학습이란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뭔가를 배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계로 불려집니다. 가상현실이 더 이상 아니고요. 버추얼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세계라는 거죠. 사람마다 서로 다른 비중으로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앞으로는 점점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가상의 이분법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들리아르가 이 시뮬라크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진실을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되고 그다음에 의미 없는 메시지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무한히 복사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로 시뮬레이션 사회인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보들리아의 이론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CEO가 다 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자, 메타버스, 가상현실, 그다음에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요. 뭐 경험의 차이는 있고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나 진정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보여주는 안에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NFT라고 하는 것입니다. NFT의 핵심은 non-fungible 토큰이죠. 완전히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는 겁니다. 복사 불가한 토큰이 우리가 메타버스에 통용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메타버스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진정한 경험, 그다음에 의미 없는 경험을 구별하는 것이지, 메타버스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 경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특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이제 포스트 현상학적인 학습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는 이제 SNS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감각성입니다. 감각성이고 멀티모달리티죠. 우리가 현재의 챗GPT도 바로 LMM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많은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고 라지 그다음에 대규모의 다감각적인 데이터들을 인간과 컴퓨터가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각의 통로, 데이터의 형태들이 바로 미디어인데 뉴미디어가 오늘날의 그런 데이터 형태들을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전통적인 관점에 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인지적인 훈련을 할 수 없고 뭐 어떤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이고요. 그 안에서도 학생들의 목적성과 그다음에 그 학습하는 그 정도 경험의 수준,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를 넘어서 네트워크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소통되는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미 맥루한이 64년에 미디어가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학습 내용.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을 다룬 교과 지식 자체가 학습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방법론이 수단인데 이 두 가지가 이원화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가 내용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이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학습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내용, 어떤 지식 자체가 학습하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성, 도구의 물질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사회 문화 이론보다 사회 물질 이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매체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가상 경험의 현실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피드포드라는 거, 제가 사실 몇 년째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드백이 강조되고 그 피드백의 원리로서 학습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관습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피드포드를 통한 학습의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드포드는 이미 동물들이 하고 있는 학습의 원리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술적인 도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백 킬로로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 수단을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를 잘 운전하려면,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100m, 200m 밖에 있는 현상들을 충분히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피드 포워드라는 거죠. 이렇게 감각적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배제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20세기까지 지식은 이런 피드 포워드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탈이성적인 방식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 매체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그러니까 피드포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원리 왜 중요하느냐? 자, 피드포드의 특성은 전향적, 예측적, 비순차적, 그리고 감각적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저는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창의성을 출구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논리학자, 기호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전향적, 예측적, 비순차적인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논리적 훈련, 이성적 훈련은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 기본만 지켜서는 창의성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터러시든 포스트 휴먼적 리터러시라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많은 뭐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언어 기반 리터러시, 그러니까 지식이 언어의 형태로 상징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유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탈언어적인 형태로 유통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LMM 같은 것들이 이미 탈언어적 리터러시를 통해서 인간과 AI가 소통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이 1점, 2점, 3점, 4점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해 오는 것도 사실은 지식을 다루는 우리가 현대 문명사에서 지식이 다루어지는 유통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1.0, 2.0, 3.0, 4.0을 넘어오면서 이미 지능 연결망이죠. 그렇죠? 웹 4.0은 지적인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이 이미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지능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하는 주체가 인간만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관념은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만 100% 혹은 어떤 에이전시를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학습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오류라고 하는 거죠. 뭐 능동성의 수준이 있을 수 있고 주체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만 100%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공식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70년대 들어서 우리는 인류적 존재에서 전산적 존재가 등장했고요.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간적 어떤 에이전시에서 인공적 에이전시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사 분면을 거쳐서 4단계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 시기에 맞는 학습의
어떤 원리나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전문 분야들이 필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주도성을 이제는 도구나 AI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이양을 하는 거고요. 그런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학습자가 훨씬 효과적인 학습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육적 혁신은 많은, 뭐 대부분 학자들이 뭐 100%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 추세가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맞춤형 학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맞춤형 학습,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에 AI 학습 플랫폼, 그리고 뉴 미디어. 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론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포스트 면접 교육 과정의 하나의 형태가 바로 박물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박물관 교육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특징이 뭘까요? 자, 종이 교과에서 벗어나서 생동적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식 자체가 박물관의 지식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를 다루는 것처럼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론적 학습보다는 현장 학습을 하는 거고요. 학교 공간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박물관은 사물이나 매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과정 이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우연적 교육과정, 반드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시대는 20세기의 관념이라는 거죠. 리조매티 모든 것들이 얽혀 있다.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매체,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얽혀 있다라고 하는 용어 많이 나오죠. 인탱글먼트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아까 사회물질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에이전시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챗GPT가 많은 에이전시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챗GPT를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러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사회물질 이론이고, 그건 인간 에이전시, 동물, AI 에이전시,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매트리얼, 미디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결합돼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악상블레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탱글먼트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이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모든 것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왼쪽에 있는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는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미생물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생존이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관계주의 연결망의 개념이겠고요. 그다음에 정서 기반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되게 될 텐데 인공지능 앞으로 인간의 혹은 사물, 세계 신체성, 물리적인 부분들을 금방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인지적인 거, 학습, 지식을 다루는 방식, 또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이 뛰어난 존재만을 양성하는 시대는 AI 시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정서성이라든가 사회성, 윤리, 이거 AI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포스트휴먼 교육과정은 바로 AI가 할 수 없는 방식, 그리고 미래 21세기의 지식이 다뤄진 방식들을 참조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자망 이론에 대한 학교 교육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이 환경, 그 다음에 기술, 이런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살 수 없고 같이 협업하고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강조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